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12월의 첫 거래일을 맞았는데 자, 일단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또 급작스럽게 출회하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시장도 11월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의 마무리인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12월에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전략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금리 인하하는 상황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잡고 여기저기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서 오히려 올해 잘 바닥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것도 또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아쉽게도 2,500포인트를 내줬는데 네. 오늘 12월 첫 거래일 역시 2,500 밑에서 출발하고 네네. 있고 시가가 장중 고가입니다. 음봉의 흐름을 좀 보여서 좀 약간 아쉽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대형주 위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연이어 좀 떨어지고 네, 있어서 좀 아쉬운 흐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부 테마, 이슈에 튀는 종목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은 벌어졌고 해결을 또 잘 해가는 그 전략 구축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2월의 첫 거래일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와 테마, 업종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영풍그룹주들, 고려아연과 영풍 MBK 간의 경영권 다툼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은 어쨌든 또 주요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이슈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된 종목도 고려아연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2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이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잡히고 있습니다. 1월 23일 정도에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MBK 측이 이제 빠르게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분을 매입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면서 23일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은 주주명부 폐쇄는 1월 19일 정도가 됩니다. 남은 기간 3주입니다. 3주 안에 고려아연과 영풍 MBK는 각자 지분을 계속 돈을 태우면서 매수를 해야 조금이라도 0.1%, 0.01%라도 조금 더 지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매수세가 붙을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STO와 암호화폐에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는 알트코인, 그러니까 작은 시총 규모를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리플의 가격이 거의 3,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도 암호화폐 STO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외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양자기술 관련된 종목들 관심 많이 받고 있고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계속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오늘 초반에는 약간 반등을 보였다가 오히려 또 주가가 좀 빠지면서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데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역시 좋지 않고요. 2차 전지가 그나마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지난주에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가상화폐와 STO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좋은 이야기들, 겹호재가 겹겹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가상화폐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역시 가상화폐 진심입니다. 토큰에도 진심입니다. 자, 토큰화를 통한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토큰화를 통해서 STO 형식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관련된 토큰으로 금융시장을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알트코인,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치코인 이런 것들이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국내에서도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야당인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라고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전에 다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쪽에서도 아마 동의를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으로 일단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STO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STO는 찬반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STO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는 테마주 성격을 띠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 모아봤고요.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2대 주주입니다. 오늘 11%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썸도 주주입니다. 7.1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9.7% 강세 힘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약 6%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연결되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 상승, 그리고 FSN도 1% 상승인데 FSN은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관련주 시가보다 종가가 어떤 흐름으로 마감이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2차 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금요일에 많이 빠졌죠. 이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또 일제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IRA 폐지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는 IRA의 충격에서 조금씩은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나마 2차 전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유럽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의 파산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할 것이다, 지원금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반등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의 배터리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업체 CATL이 노스볼트를 투자할 계획 없냐, 노스볼트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일단은 CATL 쪽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나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생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한다거나 인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판매를 하고 있는 노스볼트, 그렇다면 이 노스볼트가 파산을 하게 되면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중국 업체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중국 쪽에 캐파가 많은 상황인데 중국 쪽으로 계속 물량을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조금 더 많이 배터리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에다가 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답니다. 미국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구입할 의향이 있는 구매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영향을 덜 받을 업체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토요타나 현대 기아차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가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앞으로 또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눈에 띕니다. 9%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9%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71,600원 선 대부분의 관련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연기금의 매입 규모가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오늘 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반등하는데 이 종목은 한 달 사이에 기관의 매수세가 붙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봤을 때 삼성 SDI는 한 달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있었습니다. 수급 악화의 흐름들은 있었으나 오늘 함께 전반적으로 오르는 흐름들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말 사이에 관세 부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인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제작되고 판매가 되는 태양전지에 최대 271%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 쪽으로 태양광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일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미국의 태양광 제조 무역 동맹위원회, 이 한화큐셀도 포함되어 있고 퍼스트솔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위원회에서 미국 상무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태양광의 관세 이거 제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러면서 미국 상무부가 내년 4월에 최종 결정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나라별로는 좀 차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 270% 넘게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한화큐셀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위원회에 한화큐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이 태양광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도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작하는 이 태양광 제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다행히 한화큐셀 상장돼 있지 않으니까요. 한화솔루션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관련주를 이끌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입니다. 10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3%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1.6% 상승, 그리고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OCI는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 ENG는 다만 이제 차별화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4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양광 관련주 자체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린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잘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12월 첫 거래일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좌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 마지막 달 12월 어떻게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 증시 11월도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요. 우리 시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미국 증시는 이번에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나서 아주 신나게 끝났습니다. 네. 우리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산타렐린이 이러한 것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이 골드락스에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완전 고용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키면서 미국 시장은 아주 이제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나서 조기에 마감을 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규제안을 내놓겠다는데 그게 처음 나왔던 말보다는 굉장히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 중국과의 큰 마찰 없이 이 조 바이든 정부가 마무리할 것 같고요. 진짜 큰 위기는 내년 1월 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에게 말했던 그런 보편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시장에다가 부담을 가져올 것 같고 그 전까지 즉 올해 연말과 내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 상무부에서 10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전년 비교해서 2.3%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평탄하게 그냥 계속 어느 정도 상승세로서 마감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미국은 진짜 부럽게도 흥청망청한 연말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걱정이 많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5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고 결국에는 직전 거래일이어서 금요일장에도 11월 마지막 거래일 2%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반발 매수 유입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과 미국은 확실하게 디커플링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난달 그 한국은행에서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게 해석되는 그 거죠? 한국은행은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으로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일반 시장에 가서 물가 하다못해 배추 하나를 사도 만 원이 넘었다는 말 들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춘 거죠. 금리라는 건 돈의 값입니다. 우리 원화값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 돈이 안 돌아서 경기가 말 그대로 침체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이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년치 예상치가 이게 연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보다도 못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한국은행마저도 경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린 것이죠. 이러한 현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 시장에 투자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외국에 나가 투자한 것도 회수할 때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다행한 건 중국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한한령 같은 것들을 완화해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중 간의 FTA 협상이 지난 5월 달에 2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했던 것들이 내년부터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에게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30여 년 동안 지난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의 제2의 내시장처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키워왔는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살아나 준다면 그나마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500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중국 시장에서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고려아연하고 이게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임시유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단 한 주라도 더 많은 쪽이 이사회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하게 둘이 경쟁하면서 주가도 뭐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이게 15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고려아연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도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나라 이 재계 6위 순위하고 있는 이 롯데그룹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장 내에서 연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 즉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견인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그래도 그나마 지수에서 대형주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 펀드에 편입해 있는 이런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연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지만 그 하락폭을 줄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난 방송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번 장세, 이 12월 장세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시장이 참 힘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오늘 양지수 상승분 반납했고 코스닥은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반락을 한 상황인데요. 시장만큼 국내 지금 기업들 자체도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기업들도 참 많고 긴축에 대한 경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 특히나 대기업들까지 휘청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롯데그룹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계순위 6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재벌이라고 불렸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오히려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소문이 돌았고 또 찌라시까지 돌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롯데그룹이 우리 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이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 정기 임원 인사를 12월 달 초에 하던 것을 11월 말로 땡겨서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거고요. 28일 날 발표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임원들을 물갈이하면서 CEO도 전체 30여 %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씨, 이분이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가속화된 것인데 문제는 롯데그룹이 위기인데 이럴 때 이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이런 주요한 그 사장이나 임원들을 대거 내보냈다는 점이 과연 롯데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구조조정안 중에 롯데 월드타워를 그 담보로 금융권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서초동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한 2조 원 정도 내지는 약 4조 원 정도의 그 부동산까지 잘 매각을 하면 그 정도의 현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담보로서 이 월드타워를 내놓는다는 건 그 가치가 6조 원이라 할지라도 그 담보는 결국은 이 완전히 이제 현금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담보를 잡겠다는 은행에서 평가하는 가치로 돈을 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게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담보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뭔가 의욕을 갖고 있는지 물론 롯데 호텔이 이번에 그 비즈니스 호텔들을 일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호텔들을 내놓은 걸로 알려져 있고 롯데 백화점도 좀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를 시티에 있는 백화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롯데그룹 전체의 이 유동성이 한 단기 유동성이 8조 원 좀 넘는 돈이 지금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롤오버 시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갖고 갚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번에 그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그 회사채에 대해서 이 회사채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 협상을 통해서 특약사항을 삭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 삭제된 내용을 갖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걸 담보 채권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투자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롯데그룹에 대해서 보다 좀 진정성 있는 구조조정안을 내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위기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테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의 재집권과 상관없는 그런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 한중 관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중국 대신에 미국에 대해서 많은 오류 냈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무역 수지 흑자를 500억 달러 정도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무역 수지를 흑자를 많이 보던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트럼프 때문에도 이런 무역 수지 흑자를 보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만회할 만한 다른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중 그 정상끼리 만나서 내용이 좀 화기애애했고 또 지난 5월부터 시작됐던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중국이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이 한한령을 대해서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 완화된 한한령의 가장 큰 수혜는 엔터주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엔터주들은 그 작년에 그 한국 영화가 한 편 이제 지금 상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드라마가 이 공중파를 통해서 한 편이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죠. 이 엔터주가 갖고 있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연예오락 중에 이제 이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들이 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또 거기서 광고를 찍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걸그룹과 한국 보이그룹을 그 카피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이제 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갖고 있는 게 이 엔터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죠. 그래서 요번에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 중국이 우리나라 그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의 중국 그 공연을 허용해 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중국 TV나 중국 극장에서 보는 날들이 또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뭐 JYP나 이런 이 에이스토리인가요?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지금 꾸준히 몇 년 지난 것이라도 지금 중국에다 런칭을 해도 이게 먹히는 아이템이란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이러한 그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이 엔터주에게는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고 대표적으로 JYP 엔터나 SM 또 큐브 엔터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 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게임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역시나 중국과의 연관관계 굉장히 깊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지난번 월요일 방송할 때 좀 말씀드렸더니 그때 게임주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맞아요, 네. 그때도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NC소프트가 요즘 이제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요즘 시끄럽고 하는데 그런 시끄러운 면 속에서도 요번에 그 리니지 2M을 중국 판호를 받았습니다. 중국 게임 판호라는 건 중국에서 정식으로 게임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이게 사업 승인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걸 받은 게 내년 빠르면 1분기 중에 중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런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 소개되지 못했던 우리 한국 게임들을 중국 게임 업체들이 수많이 그 리니지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우스갯소리지만
제 아들이 이제 그런 게임을 즐기는데 우리 리니지하고 중국의 리니지 라이크 같은 그런 게임하고 비교를 좀 아들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이 똑같아 보였는데 저희 아들이 볼 때는 이 원래 이제 게임을 프로처럼 하는 그 놈이라 이 녀석이 딱 보기에 아빠 이거 보세요. 이런 우리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은 이런 게임이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카피한 중국 게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을 들어보니 이 차이가 있구나.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한국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게임판을 받으면서 예전에 소개 안 됐던 옛날 게임들에도 중국에서 다시 이제 옛날처럼 이런 한알령이 발동되기 전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수출을 했고 또 꽤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NC소프트나 시프트업, 넷마블 같은 업체들은 이 중국에서 돈을 벌 게임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행, 구조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내년 1분기들에는 이런 게임 회사들 중심으로 독립 스튜디오 형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특히나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유럽 디지털 시장법 DMA라는 법에서 이런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차등해서 좀 독과점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결제 수수료를 낮춘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30% 받던 수수료를 17% 낮췄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앱스토어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게임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익을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따라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기대감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의 주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파트너님께 생각하시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오늘의 공략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엔터주 중에 있습니다. 오, 엔터주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그 큐브 엔터라고요. 이 큐브 엔터가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 IP, 그러니까 이 걸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걸그룹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여자 아이돌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번에 그 재계약 시즌이었는데 전 모든 멤버와 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큐브 엔터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아이들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큐브 엔터에게는 별로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인 그 남성 보이그룹이 이번에 이제 신규로 그 싱글 앨범 내놓으면서 또 활동을 재개하고 하면서 이 여자아이들과 그 뒤를 받쳐주는 그 남성 보이그룹 이러한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도 하고 또 광고도 찍으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큐브 엔터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큐브 엔터는 이번 하반기 때 최대주주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그다음에 좀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면서 충분한 현금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도 점점 잦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큐브 엔터는 매수가 한 15,500원 정도. 그런데 오늘 주가가 올라버려서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목표가는 짧게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수익률을 길게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변화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의 타석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엔터주 그 가운데에서도 큐브 엔터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채와 국채금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국채란 무엇일까요? 국채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때 이자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가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비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겠죠?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낮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기준금리처럼 작용합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경제의 건전성 지표로 이용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고 미국 국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뺀 값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채의 국채 금리는 단기채 국채 금리에 비해서 높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국채금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관한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슈나 관련된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중국 시장이 어떻게 개장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홍콩 항생지수나 중국 상해 종합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특히 지난 금요일에 1%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 0.06% 상승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이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1%대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이어갈지 중국 시장의 상황, 또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중국과의 엮이는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관련해서 지수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확인해 봐야 될지 일단은 아까 중국 이야기도 살짝 드렸지만 지난주를 포함해서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우리 네, 기업들에게는 네, 좀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중국의 중앙부처가 네. 중국 내 주요 4개의 도시를 찝어서 여기를 의료 개방 특구로 지정을 하고 그 자국이 아닌 해외의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의 네.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처방이랑 투여까지 그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의료 개방 도시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11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픈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게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합니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기업들도 그렇고 해당 도시들도 그렇고 약간 벙쪄 있는 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뭐 해석을 하기로는 업계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그 해당 도시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관할권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아. 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기업들끼리는 기업이랑 그 도시끼리는 뭐 협약도 맺고 이게 진출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에 뭐 체계적이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11월 1일부터는 오픈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아직 예. 시행령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미리미리 우리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쪽에 진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하이난 네, 네. 이렇게 4개 도시인데 네. 자 중국이 어쨌든 뭐 급하긴 급한가 봐요. 우리에게 뭐 무비자 관련해 입국도 허용을 해주고 있고 해외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도 들어오고 투자도 해달라 이런 사인이 제약바이오 쪽에도 뭐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중국 쪽의 시장은 사실 뭔가 규제도 많고 네, 이 그렇죠. 중국의 당에서의 뭔가 제약도 많고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뭔가 다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러면 어쨌든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네, 중국 진출을 이제 준비를 하던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그쵸.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만이라는 거죠. 아. 그냥 일반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이랑은 이제 전혀 거리가 먼 아.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딱 되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만 국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국 내에서 이제 국내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의 중국 유입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제 자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 수요 충족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제 자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그쵸.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3가지 정도의 장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세포 유전자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네. 기업이 우리는 일단은 중국 쪽에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말씀해 주신 바이오 솔루션 요 두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 지금 빨리빨리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 쪽으로?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하이난에서 네네. 이렇게 MOU도 맺었습니다. 하이난에 어. 이렇게 몇 곳 병원 기관이랑 이렇게 같이 의료기관이랑? 사자 협약을 맺으면서 올해 안으로 이제 하이난 지역에서 좀 이제 진출을 이제 확정 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바이오 솔루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좀 하는 보면 거죠? 일단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이고요. 네. 이제 자가 세포 기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가 대표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화상 피부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제 케라일 알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3개의 그 품목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을 한 기업이고요. 그 조건을 갖췄네요. 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현재 그 세포 치료제 기반 골관절염 치료제 승인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난에 이 바이오 솔루션이 이제 진출을 하면 이제 이 의료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런 국민들이 와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기대할 수 있겠죠. 무릎 그리고 골관절염은 그럼 어쨌든 그럼 중국에서 독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기업만. 네. 네. 왜냐하면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지금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최초로 이제 진출하는 그러니까요. 기업이 될 네. 거고요. 네, 이제 카티라이프에 대해서 좀 네네.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이게 알아볼까요? 네, 환자 무릎이 아닌 그 환자의 그 갈비뼈 부분에 그 자가능 연고를 이제 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걸 배양을 한 다음에 이걸 무릎에 넣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미 손상된 무릎 연골이 아닌 자간흑 연골을 채취를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무릎 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무릎 상태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골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이제 자간흑을 넣으면 이렇게 좀 건강한 세포를 무릎에 넣는 개념이라고 보셔서 이거는 이제 앞선 1부터 3세대까지의 그 세포 치료제를 넘어선 4세대 이제 자가연골 세포 치료제라고 불립니다. 네. 무릎 시술할 때도 뭐 이렇게 수술을 하듯이 막 이렇게 째서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이게 그 관절경이라고 약간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미세한 바늘 구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하듯이 막 이렇게 확 째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도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연골에 이렇게 그 원래는 이제 수술을 할 때 무릎 수술을 할 때 연골에 이렇게 구멍을 많이 이렇게 뚫습니다.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 연골에서 이제 세포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액들을 이렇게 뿜는데 우리 마치 상처가 나면 그게 딱지가 네네네, 있듯이 그렇게 무릎에 구멍 뚫는 시술을 카티라이프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럼 많이 뚫어야 됐는데 카트라이프는 그게 필요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그렇네요. 보면 되고 카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정확히는 2017년 11월에 국내에서 임상 2상을 마치고 2019년 3월에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상 2상을 마쳐도 임상 3상을 하면서 제품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건부 허가라고 네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대학 병원에서 이 카티라이프가 시술이 이제 처방이 되고 있고 동시에 임상 3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카티라이프 임상 3상 그 48주 추적 관찰 결과가 나오는데 총 96주까지인데 48주 그 절반이어서 정도겠네. 일단 1차 중간 결과라고 했을 때 그 유효성 그 평가 지표를 충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모카트라고 무릎을 MRI로 찍어봅니다. 그래서 연골이 얼마나 가득 차 올랐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연골이 실제로 그냥 단순히 이제 무릎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 연골이 차오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상태로 연골이 차올랐다라는 거를 증명했다. 임상 3상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카트라고 하는데요. 이 MRI로 연골을 찍는 네네. 거를. 근데 이거는 기존에 지금 국내에 다른 무릎 연골 개발사들이 많은데 네. 이 모카트를 1차 지표나 뭐 이렇게 주요 지표로 이렇게 내세우는 곳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릎 연골이 재생하는 거가 그쵸.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냥 네. 무릎의 연골을 재생한다기보다는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근본 치료제가 아닌 그런 개념들은 많이 있지만 네네. 이 카티라이프는 무릎 연골의 구조적인 재생을 목표로 이제 나온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좀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티라이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는데 뭐 모카트라고 하면 어쨌든 뭐 무릎 연골을 사진 찍듯이 딱 찍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이게 차오르는 걸 증명하기 이 그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것도 용인할 만큼, 그걸로 증명할 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거 자신감 유물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이제 자가세포 치료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효과는 뭐 좋다 이건데 비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괜찮나요? 네, 정확히 보신 게 진짜 비쌉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갈비뼈를 째서 이제 연골 늑세포를 아유, 네. 네, 자가 늑세포를 이제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수술이 이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무릎에 넣을 때 그쵸. 그러니까 총 2번 수술한다는 점에서 다른 치료제보다 이제 좀 번거롭고 그리고 가격은 한 1,500만 원 정도로 어우,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제 시술이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그러니까요. 텐데 2022년 국내에서 한 130건, 지난해는 200건, 그리고 올해는 500건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3분기 매출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 매출액은 이제 118억 원, 2022년 100억 원, 지난해 125억 원 수준으로 이게 막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침체되지도 않고 네. 뭐 그 정도 그냥 수준이고 원만하게, 네. 아직 영업 흑자 전환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기대만큼 매출이 이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하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원래 주력했던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카티라이프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네, 마지막 환자 투여를 앞두고 있고요. 최종 결과를 이제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에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알맷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최근에 네이처셀이라는 기업도 그 치료제를 알맷으로 지정받아서 네네. 주가가 상당히 네,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던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알맷 치료제로 지정이 받을 만큼 어쨌든 이 치료 효과가, 수술 네. 효과가 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임상 진행 중인 거고 네. 어쨌든 이 임상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텀이 있어야 될 그렇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중국은 근데 또 상대적으로 오픈을 해줬으니까 네. 중국으로 일단 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매출이나 수익을 좀 본 다음에 또 미국에 진출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중국 쪽에 그러면 시장, 이 카티라이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충분한지,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의 그 규모보다 한 30배 정도 크다 일단 이렇게 크겠죠, 우리나라보다. 바이오 솔루션은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에 중국의 골관절염 환자 수가 1억 3,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국내는 437만 명 수준이고 이 시장 규모가 4,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 계산했을 때 30배 정도 규모가 차이 아. 나니까 진출을 한다면 거의 뭐 그쵸. 매출 상승은 이제 거의 또 확실하다. 골관절염 치료제가 중국에 없다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 그 하이난에 이제 가장 먼저 진출을 할 예정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으로 진출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원래 근데 하이난 지역이 2013년부터 이미 의료 특구로 지정된 도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의 주요 의료기관이 몰려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GMP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생산 시설도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반 시설이 갖춰진 도시죠, 하이난은.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바이오 솔루션이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시술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매출이 좀 잡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난을 통해서 다른 중국의 도시로도 이 의약품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솔직히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세포를 채취를 하고 이제 배양을 하는 그런 과정 거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치료제이긴 합니다만 다른 케라일 알로아 같은 다른 이제 화상 치료제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은 다른 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뭐 진출은 일단 하이난으로 하지만 이 시장 확장성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하이난이 뭐 중국 내에서 약간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허브 같은 그런 도시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골관절염 치료제로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때마침 또 타이밍 좋게 중국이 열어줬어요. 이것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면서 흑자 전환하면 또 시장에서는 반응을 많이 할 테니까.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그 뒤로 또 다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좀 연속적으로 나오면 한번 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오솔루션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고, 자, 하나 더 이슈 체크해 보면 네. 요즘 뭐 비만 치료제 한때 뭐 위고비 이런 싹센다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관심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네. 약간 관심에 멀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만약 이 기존의 위고비 같은 거를 좀 대항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기업들 얘기 먼저 드리면 네. 그 암젠이 그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네, 그 이제 시장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한 번 맞는 제형이라서 한 달에 그렇거든요. 한 번. 네. 그 암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날 개발 중인 마리타이드라는 이제 비만약의 임상 마리타이드.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1년 동안 참가자들 체중이 20%가량 줄었다고 했습니다. 오.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68주 동안 15% 체중 감소 결과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효과가 더 나타낸 건데요. 이제 더구나 위고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이었는데 마리타이드는 한 달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과 그 일반 이제 독자들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암젠은 여기서 주사 기간을 더 늘려서 분기에 한 번 맞는 주사제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기간은 더 길게 텀을 주고 효과가 더 좋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살이 빠지는 건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분들이 궁금한 게 뭐 이렇게 맞고 금방 네. 빠졌다가 이게 네. 또 금방 또 다시 찌는 거 아니냐.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 오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요요 현상 이런 건 괜찮답니까? 요요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오. 합니다. 최대 150일까지 감소한 체중이 유지됐다라는 오,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다만 부작용이 조금 많이 보고됐다고 뭐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중에 11%가 10% 이상의 여러 부작용을 이제 겪은 것으로 실험을 이제 중도에 이제 하차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위장 관련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걸로 알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뭐 부작용 때문일까요? 뭐 이런 어쨌든 좋은 이슈인데 크게 봐서는 근데 뭐 주가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죠. 주가가 오히려 이제 발표 날에 거의 한 5%가량 네. 떨어졌다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기존의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거 대비해서 이 마리타이드 암젠께 부작용이 근소하게 더 많았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라고 이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갈수록 좀 이렇게 개발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줄여 나가게 된다면 뭐 승산이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쵸. 꺼리기 거부감이 때문에 생기죠. 일단은 시장에 이걸 이제 상용화를 해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투약 편의성이 높다고 해도 이런 위장 부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진 약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마리타이드 치료 받던 환자들 가운데 11%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젯바운드라는 그 비만약이 그때 당시 임상 부작용 비율이 6%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5%포인트 맞네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좀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아직은 이제 임상 2상 단계고 임상 3상을 마치고 FDA 허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암젠이 이제 갈 길은 이제 좀 멀다. 그래서 뭐 아직 가격이랑 출시 일정에 대해서 암젠은 이제 말을 아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암젠은 일단은 부작용 때문에 약간 지금 어쨌든 걸림돌에 걸린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어쨌든 이 뭔가 투약 기간을 늘리고 네. 효과가 더 좋은 그런 비만 치료제 개발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미약품부터 좀 네. 볼까요? 한미약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과감한 발표를 했는데 네네. 원래 2027년에 비만약 국내 동양인을 위한 비만약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 분기 앞당겨서 2026년 4분기에 내놓겠다고 오. 했습니다. 네네.
여기다 플러스 연매출 1,000억 원, 시장 점유율 50% 이상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게요. 잡았는데 싹센다랑 위고비를 사실상 뛰어넘겠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네. 네,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비만약 성분인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적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는 그 GLP 계열 약물입니다. 네. 현재 국내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원 이상을 매출액으로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비만약 시장 규모는 1,8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시장 규모만 봤을 때는 그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매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한 1,800억 원 정도 되는데 매출을 1,000억 원 이상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왜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 꿈은 원대하게 가져야 되지만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할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800억 원 중에서 지금 싹센다랑 그 종근당이랑 알보젠 코리아가 이제 공동 판매하는 큐시미아라는 그 비만약 2개 합쳐서 점유율이 지금 60%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약을 과연 한미약품이 이제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환호를 할지는 사실 저도 이 매출을 정말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시한 이유라던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추가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목표를 좀 높이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돼야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뭔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뭐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쪽에서 이슈가 있고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시장이 더 커지고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뭐 더 구체적인 한번 이슈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석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두 기업들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코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 곳 잃은 증시, 초점 잃은 포트, 초전도체 들어온 토큰 증권 발행 테마주 급등세입니다. 역시나 그 아까 오전장에 또 오전장이긴 하지만 그 장 초반의 흐름 이어가지 못했죠. 지금 보니까 보합 수준으로 다 빠졌네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떨어진 폭 그리고 세기, 속도 그거에 반작용만큼 나오지 않으면은 최소한 그런 방향 전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굴러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굴러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냥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는 속도가 시속 한 50km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50km로 떨어져서 한 100m를 굴렀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물론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야 돼서 더 힘들겠지만 그걸 만약에 반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그 속도만큼은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그 속도만큼은. 중력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50km 속도로 100m를 언덕 밑에서 떨어졌으면은 언덕 아래서 올라오려면은
100m를 50km 시속 50km 속도로는 올라와야 그게 작용 반작용의 그 기본이에요. 제로 베이스. 근데 지금 뭐 빠지는 속도나 폭이나 세기 최근의 속도에 비해서 장 초반에 그 뭐 20포인트 잠깐 오른 거 그걸로는 모자르죠. 그러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 똑같아요. 증시에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요.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물체가 빨리 떨어지는 거랑 지수가 차트가 빨리 붕괴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계단식으로 힘들게 올려놓고 한 번에 빠지는 게 증시거든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거를 다시 되살리려면은 그만큼의 반작용이 나와야 됩니다. 어렵죠. 자,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자, 상승세는 항상 이러거든요. 상승할 때의 폭과 세기, 그리고 하락할 때의 폭과 세기, 혹은 기울기, 그렇죠? 다 보세요. 상승하는 시기가 더 많고 하락하는 시기는 각도가 더 적어요. 그렇죠? 이때 지금 각도가 좀 가팔라진 거 하나인데 그 다음 각도를 더 쳐버렸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서 한 타임이 있고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강하고 길고, 그렇죠? 내려갈 때는 이건 내려가지조차 않았죠. 이게 바로 상승 N자잖아요. 가장 약한 거는 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N자고 가장 강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이 세고 가팔랐고 내려가는 건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고 이게 바로 상승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던 각도보다 내려가는 각도가 셌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가파르죠. 바로 여기서 반전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야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요만큼 요런 식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져서 다시 내려가죠. 이따 차트가 나오겠지만 이거 완전 반대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각도가 세고 이만큼 폭이었는데 조정할 때는 요 정도 폭에 각도가 완만하잖아요.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그러니까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오죠. 이게 상승세라는 거예요. 자, 다우는 지금 이렇게 됐고요. 다우가 4대 지수 중에 제일 좋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서 다우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다우는 이 각도와 이 각도, 그다음에 이 각도가 더 치솟았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가 가능하실 것이고, 여기 보면은 각도가 완만하잖아요. 각도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요. 각도라는 개념을 몰라도 느낌이 있잖아요. 동네 산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산을 올라갈 때 산이 가파른지, 산이 내가 다리가 덜 힘든지 그거는 느낌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각도가 가파르면 센 거고 각도가 완만하면 힘이 약한 거죠. 그렇죠?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도 나스닥보다 가파르기가 더 세죠. S&P 500은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고점 돌파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가장 지금 못 났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밑에 제자리에서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완전 반대잖아요, 보시면. 떨어질 때가 세고 각도가 가파르고 올라갈 때 각도는 완만하고 짧아요. 그럼 추가 하락이에요. 다 이런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반전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꺾여가지고 하락세가 생겼잖아요. 근데 가파르게 이걸 완전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50, 100, 150포인트씩 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독일이 유럽에서는 경제 캐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대표 증시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뭐 그 트럼프랑 굉장히 대립점에 있는, 그렇죠? 트럼프가 만약 브릭스가 지네끼리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브릭스에서 자꾸 브라질, 중국 꼬시잖아요, 지금. 브릭스 회의해가지고 우리끼리 통화 쓰자, 우리 거. 트럼프가 절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용납 못한다고 100% 관세 부과해버린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죠. 자, 과연 브릭스의 통화가 기축통화를 위협할 수 있을런지, 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너네가 달러를 어려울 때마다 마구 그렇게 헬리콥터처럼 뿌리고 찍어내는 그런 대가를 언젠가 치를 것이라고. 근데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중국몽도 있었고 브라질, 인도 뭐 신흥국몽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패권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으나
초강대국의 지위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질 리 있나 싶어요. 아니면 뭐 그렇게 불안하신 분은 신흥국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겠죠, 이제. 브릭스라던가. 지금 이게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구간에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추세 전환이 힘들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 보세요. 떨어지는 폭은 길죠. 올라가는 폭은 짧고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는 가파르고 올라가는 각도는 완만하죠. 이게 하락세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걸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상승세겠죠. 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신흥국은 좀 답답한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케이도 정말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10월 달부터 2개월 동안 계속 옆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자, 대만도 봅시다. 니케이랑 대만이 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방향성이 없다가 대만은 지금 약간 밑으로 지금 중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 우리나라 더 불리해지죠. 뒤로 가겠습니다. 쟤네는 그나마 위에 원독에 올라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기 일본 대만이 저래버리면은 자, 지금도 보세요. 음봉이 나오는 게 오늘 지금 여기서 더 밀려 있는데 지금 자, 여기서 만약 반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가파르기만큼 이 가파르게 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파르게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여기 저점 테스트를 갈 위험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이 저점을 지금 힘이 너무 약하죠. 여기서 갭 상승 내지는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뭐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N자라고 하기도 하죠. 상승 N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역부족이다, 오늘은. 오늘 지금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불안한 거죠. 자, 지금 되게 갈림길이에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와 종합주가지수 차트 반대잖아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만약에 W자 쌍바닥을 찍고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 W자 쌍봉을 찍고 붕괴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걸 움직이는 건 뭐예요? 동인이 가장 큰 게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매수.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달러를 내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겠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급격해진다. 여기서 다시 쌍봉이 아니라 쌍바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완전 갈림길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쌍봉으로 무너지느냐. 코스피가 쌍바닥에서 정말 귀신같이 부활하느냐가 지금 완전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곧 결정이 나게 되었어요. 그죠? 왜냐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갔거든요. 이동평균선이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잖아요. 어디론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자, 곧 언젠가 지금 결정이 된다. 곧 뒤로 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코스피가 폭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WTI는 계속 헤매고 있고요. 이건 트럼프 정권 때는 이럴 거예요. 트럼프가 시추를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원유는 남아 돌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외국인은 개인이 1110억을 아침에 팔아서 좀 기대를 했지만 외국인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고 있으나 외국인이 팔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1630억을 아침에 사서 기관이 들어오네? 하지만 다 뭡니까? 1630억 중에 1380억이 금융투자예요. 증권. 이른바 증권사에서 자기 고유 자산으로 운영하는 증권사는 다 단타예요. 증권사는 일주일, 뭐 분기, 한 달 해가지고 수익률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 바로 거기서 잘려요, 트레이더가. 그러다 이 단타를 쳐야 됩니다. 다 단타입니다, 지금. 연기금 들어오지만 비중이 너무 작죠. 그리고 요즘에 보험권은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이나 보험권 같은 장기 자금이 꾸준히 들어와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뒤로 가겠습니다. 안 들어와요. 다 증권사 물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도 만약에 저기를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게 되면은 11월 달에 딱 2거래일이죠. 11월 달에 딱 2거래일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매도였어요. 자, 12월 첫날까지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고 유일하게 오르는 게 지금 고려아연인데 지금 고려아연이 계속 누누이 말했듯이 이게 정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막 철광석, 비철금속 이런 거를 써가지고 저게 가는 거라면 그렇죠? 비철금속, 아연, 뭐 은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거라면 좋은 건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완전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경기에 뭐 불이박사라던가 이런 그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에 선전하고 있고 엔캠이 지금 뭐 오르고 있으나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약한 모습이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가 힘을 잃었어요. 그렇죠.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볼까요? 일본은 오늘 대부분 다 플러스고요. 패스트 리테일이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히타치 있죠. 6위에 있는 히타치. 이게 지금 상위에서 20위권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히타치 볼까요? 지금 이게 오늘만 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히타치의 일봉 차트인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중간에 조정이 나온 일주 있었는데 조정이 나오면 밑에 이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끌어올려 버립니다. 이 밑꼬리를 보세요, 지금. 자, 이게 500여 개 자회사를 두고 있고 전력 인프라사업. 자, 우리나라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 이 대장이고 효성중공업 이 지금 LS 일렉트릭이 투발주자죠. 전력 인프라 여기서도 일본도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 종목이 아주 뜨겁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자 수는 도요타 자동차 그룹에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고용자 수가 엄청 많은 지금 기업이고요. 자, 지금 IoT 플랫폼이나 IT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확장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전력 인프라 같은 산업재, 유틸리티 업종이었는데 요즘에 IT 소프트웨어를 손댄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 이 일본의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오늘 우리나라의 섹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죄다 그냥 단순 테마들이 다. 자, 초전도체 오랜만에 등장했죠. 오랜만 아니고 요즘에 조금 밑에서 들썩이고 있거든요. 우리 그때 한창 밈 엄청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땐 지금 지나긴 했죠. 그때 막 정말 뭐 별밈이 다 나왔죠. 뭐 빌 게이츠가 우리 한글 어학당 와서 한글 배우고 있고 한글이 이제 막 우리나라의 그 원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되고 그쵸? 저도 뭐 마음으로는 응원했으나 사실은 그쵸? 너무 초전도체나 2차전이나 이런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때 강할 때는 솔직히 뭐가 코멘트를 하기가 그래요. 코멘트를 거기서 부정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완전 묻힙니다. 완전. 묻힌다는 게 묻힌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묻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도 초전도체가 워낙 강할 때는 여기에 감히 거의 성역이었죠. 성역. 여기 대해서 무슨 반론을 제기하면은 완전히 다 와가지고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죽었죠.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인데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가 됐어요. 지금 시니어 돌봄 로봇 레미가 CES 국제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수상했어요. 그 지금 로봇 테마주로 엮여서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러 모로 변모하고 있고요. 자,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모비스, CCS, 탑엔지니어링 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죠. 자, 초전도체 관련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론입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가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이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온테크 이것도 세 개가 다 코스닥이네요. 자, 지금 드론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무조건 앨런 머스크 힘 제일 세잖아요. 누구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 로키드 마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그 방산의 대주자에게 F-35나 만들고 있는 바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드론이 워낙에 활약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F-35가 아니 F-35가 그러면은 무용지물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드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산 드론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우리 그 핸드헬드라고 그 들고 다니는 저기 막 유튜버들이 찍는 그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드론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산 드론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드론 회사랑 협력하는 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오른 거예요. 이 회사가 미국의 드론 회사랑 제이시언 시스템이랑 협력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한다는 거,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드론을 거의 드론 군단을 만드는 뭐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주로 수주를 받는 이 로키드 마틴이나 그동안 항상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왔던 그 기업에 칼을 대겠다. 그렇죠? 즉 공무원, 무슨 공공정부 이런 데 다 칼 대려고 하잖아요. 제조업.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주. 자, 이것도 약간 이슈적인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처음 주장하다가 철회했죠. 그다음에 또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한다고 했다가 또 철회했어요. 지금 이게 국민 여론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내년부터 2년 동안 또 걱정이 없어요. 근데 2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요 갤럭시아 SM이 지금 제일 1위고 얘는 코스피네요. 핑거, 우리기술자, 서울옥션, IT센, 코스닥 4종목이 있는데 자, 지금 이 토큰 증권 발행이 법만 통과가 되면은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많잖아요. 또 따로, 그렇죠? 여러분들 음악 저작권도 사시는 분 많죠. 예전에 브레이브걸스가 완전 역주행해가지고 뭐 몇만 프로 오른 거 아시죠? 브레이브걸스 그 곡, 그 군인들 앞에서 부른 그 곡 역주행해가지고 그런 거에도 투자할 수 있고 송화지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갤럭시 SM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 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조각 투자. 이게 그래서 큰 거죠. 부동산, 강남에 있는 큰 부동산 못 사잖아요. 한 번에 100억, 200억 하는 것들. 근데 조각으로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루비통 핸드백 갖고 싶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루비통 조각 하나 사는 거예요. 핸드백의 조각. 이제 경주마까지 갔어요. 갤럭시 머니터리는. 우리 막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성기훈이 처음에 막 병마 하다가 막 돈 다 잃고 막 으악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그 조폭들한테 막 당하고 나중에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400억 타고 와서도 또 10,000원 빌려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주마에 직접 투자하는 조각으로. 우리 경마장 가갖고 맨날 그 베팅하다가 다 돈 잃잖아요. 경주마에 조각으로 투자하는 거기까지 아이템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선박에도 투자하고요. 요트 같은 거 비싸서 한 번에 못 사잖아요. 그럼 요트의 일부만 사는 거예요. 요트의 옆에 사이드 미러 하나 갖는 거예요, 그냥. 직접 선박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선박 가치가 오르면 내가 지분 가치만큼 오른 거죠. 조각 가치만큼.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갤럭시아 SM이 지금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원래 플라스틱 사출 제품 생산하던 업체예요. 이 업체가 자 초전도체로 엮이고 로봇으로 엮이고 자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 참여할 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급등했던 때에서 제자리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다시 붙으면은 시세가 또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 참여하실 수준이 되는 분만 참여하실 이거 잘못하면 손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 지금 안 붙고 있는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10만 원까지도 다시 또 단타 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단타를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자 미국 드론하고 회사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 이거는 밑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촘촘히 깔려 있죠. 올라가기 힘든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예, 갤럭시아 SM입니다. 갤럭시아 SM은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이나 운동기구 유통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선박, 무슨 뭐 경주마 이런 아이템 투자를 이미 포트폴리오로 갖춰놓은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대장 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완전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봉을 띄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포함해서 STO 관련주가 계속 그 시세를 얻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여기 보시죠. 윗꼬리 이게 전부 다 개인들 물리신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윗꼬리 털이라고 하죠. 털 많이 달린 것들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택배도 드론, 말벌집 제거도 드론, 전쟁도 드론, 바야흐로 드론의 세상이구나.
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주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앞으로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 이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는 뭐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일단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이미 뭐 10조 원 자사원 그 자사조 그 규모로 10조 원 자사주를 매입을 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주가는 못 가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었죠. 벌써 11월이 지났으니까 11월 15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거래했던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특이하게 사실은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11월 15일 날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11월 15일만 갑자기 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들이 보면은 9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입한 자사주가 무려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산 게 아니고 뭐 수십 명이 그러니까 추가로 사면서 80억이 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회사가 집계한 삼성전자 임원들은 한 주만 사고 팔아도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별생 없이 샀는데 별생 없이 팔았는데 근데 모르고 있다가 회사에서 IR팀에서 상무님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공시한 걸 그래프를 쫙 모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임원들이 거래한 게 매수입니다. 만약에 임원들이 매도했다면은 그 그래프에서 0보다 아래에서는 매도로 떨어졌겠죠. 한 사람도 매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꾸준히 이제 매수를 했고 매수한 총액이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통상으로는 이 정도 임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 임원들이 수십 명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임원만큼 회사의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매수, 한 주만 매수를 해도 공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제 매수 규모와 그 인원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조만간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도 같이 이제 매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이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 인사도 단행이 됐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뭐 변화와 혁신의 그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선 삼성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임원에 대한 인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 12월 초에 이제 보통 인사를 내는데 좀 빨리 당겨서 했죠. 빨리 당겨서 한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스럽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걱정하는 시각이 있으니까 인사를 당겨서 했습니다. 당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안 좋았어요. 시장의 반응이 좋냐 안 좋냐 뭘로 판단합니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상장사를 평가하는 모든 지표는 특별히 시총 1,000억 미만은 거기에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주가를 뭔가 휘두를 수 있지만은 1,000억 미만은 그렇지만 1,000억 이상은 좀 어렵다. 하물며 5,000억 이상 삼성전자 같은 300조가 넘는 대형 금융 기업이 한두 주를 갖고 이제 주가 조작세가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사가 나는데 인사가 많이 시장에 좋다 그러면 그날 인사를 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되게 냉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담한 이유를 갖다가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신 사진을 갖다 요약해서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실망했는지 그럼 조목조목 좀 따져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인사를 보면은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부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전 엔지니어 담당인데 그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HBM3를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작년 9월부터 그 당시 경기현 대표가 공언했습니다. 경기 대표가 9월에 공언한 것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야 우리 엔비디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납품을 못했어요. 그 9월 납품을 못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10개월이 넘어서까지 올해 5월 20 며칠까지 납품을 못하니까 20 며칠 날 이제 경질이 됐거든요. 그러다 남은 이제 이정배 그 사장 역시 계속 납품을 해서 수고를 많이 했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결국 납품 못하니까 저기 이정배 대표가 경질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장 올라왔느냐 보시면은 한진만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양념해 보시면 되지만 비록 이제 학부는 서울대 전자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석사나 박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 학부만 나왔다고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SK하이닉스보다 뒤져가지고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는데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사가 무엇이냐. 이정배 사장을 갖다가 경질했는데 후임 인사가 그러면 이정배 사장의 뒤를 잇는 그 삼성전자에 기래성 같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 분을 갖다 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서울대 비록 전자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전형적으로 커리어를 보면은 마케팅에 그 많은 시간을 갖다 쓴 이제 한진만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입으로는 이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했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본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2인의 이제 부회장이 있습니다. 2인의 부회장이 있는데 만약에 쇄신을 한다 그러면 2명의 부회장을 다 전면적으로 용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 1명은 바꿨어야 되는데 둘 다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유임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인 2명의 부회장이 한 명이 정현호 부회장이 유임을 한 동시에 여전히 미등기 임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법에는 등기 임원이 있고 미등기 임원이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뭐냐면 실제로 회사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자리는 등기. 내가 실제로 이제 법원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등기 임원입니다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주주 명부에 올리는 사람이 등기 임원이고 등기 임원은 아닌데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너는 부회장이야, 너는 전무야. 그런 어떤 회사 내규에 따라서 승진했을 때 회사 내규에 따라 승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임원인데 미등기 임원은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위기라고 하니까 야 정현호 부회장이 물러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야, 물러나지 않지만 이 책임 위기의 순간에 앞서서 정현호 부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가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관측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인사를 통해서 회신하겠다는 선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삼성그룹의 인사가 나기 전까지 정현호 부회장의 거취는 사실 많은 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예. 그런 핫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직을 유지한다라는 거에서 그럼 리더는 책임을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할 수 있나라고 의심을 하는 일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사실 우리나라 어떤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병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웬만한 재벌들이 그 미등기 임원으로 행사하면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하다못해 정현호 부회장은 재벌의 일가도 아니거든요. 재벌의 일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마 이 화면으로 보신 분들 처음 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정현호 부회장은 이제 이재용 회장의 복심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용 회장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수학을 하고 있을 때 그 보스턴의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보스턴이라는 곳에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현호 그 부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많이 접하면서 교분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체제가 시작된 것은 2024년 5월 10일 날 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신경경색에 쓰러진 날입니다. 쓰러진 날부터 사실은 이재용 체제가 시작됐다. 아니 외동아들이 이미 차기 승계보다 다 확실한 분이 그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정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현호 그 부회장도 이재용 체제가 들어서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부회장으로 일찌감치 그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랑 매출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을까. 물러나든지 등기 임원이 되든 이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러나지도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여전히 이제 원하는 어떤 권한과 막강한 이제 수입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은 사실 고쳐야 될 그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HBM 굉장히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쪽을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삼성도 자구책을 마련한 인사. 이게 좀 아쉽다. 예, 그렇게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굉장히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대표님도 이렇게 가만히 콘텐츠에 함께 보면은 그런 시간이 또 짙은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맞습니다. 좀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상당히 위기구나라는 거를 감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한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200만이 넘는다, 300만이 넘는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뭐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아무 생각 없이 10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틈만 나면 산 거예요. 틈만 나면 샀더니 그 10년간 모은 주식이 10년 뒤에 막대한 부과돼가지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노후가 걱정할 필요 없었다. 그런 맥락으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 이건희 회장 시대가 막을 내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정확하게 2014년 5월 10일부터 이재용 체제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내리막길이었고 매출은 더군다나 원화 베이스로는 올라가기도 했지만 달러 베이스로 치면 삼성전자도 수출 주도형 기업이니까요. 달러 베이스로 치면 사실 지난 10년간 계속 매출이 꺾어졌습니다. 이거는 회사에 되게 적신호죠. 적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겁니다. 더 이상 예전에 삼성전자를 인지하시면 투자의 손실을 보고 예전에 삼성전자를 인지하시면 막대한 노후자금을 맡겨놨는데 그 노후자금이 오히려 손실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인사 단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이슈 파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도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파도 기업부터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SSD 컨트롤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도 기업 설명 어떤 역할을 하는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보통 이제 그 메모리 그 장치에는 이제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 D램에서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제가 되는 게 HBM3가 바로 D램을 8장, 지금까지 8장을 쌓아놓은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납품하고 내년까지 납품하는 화두는 12장을 쌓았습니다. 그걸 이제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D램이고 D램 말고 다른 어떤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낸드 D램은 전원을 끄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PC에는 전원을 끄면은 그 PC에 낸드에 들어가 있는 만약 낸드에 그 메모리를 쓰고 있다면 낸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그전에 어떤 그 휴대폰을 쓸 때도 우리가 휴대폰 전원을 껐는데 거기에 있는 메모리를 갖다 D램을 쓰면은 메모리가 손실이 되니까 내가 뭔가 그 주소록이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데서는 그 D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도 갖고 있던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가장 필수적인 메모리 장치인데 이 낸드 플래시가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용량이 적지만 요즘은 낸드 플래시가 하드디스크에도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PC의 하드디스크에도 쓰이고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버, 고속 서버에도 낸드 플래시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크고 그 용량이 너무 크면은 내가 저장해놓은 장치에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파드는 기업용 SSD 낸드 플래시의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게 낸드 플래시고 그 중에서 사서 역할을 하는 게 SSD 컨트롤러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 그 중요한 기술과 장치를 어디에 이제 납품을 한다 이게 계약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일정 이상 이제 계약을 갖다 체결하면 공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 매출 대비 40% 넘는 매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뭐라면 국내 기업의 그 기업용 SS 컨트롤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어느 기업인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낸드 플래시를 갖다 생산하는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참 옛날에 삼성 영광이 화려했던 어떤 그 흔적 중에 하나인데 야, 낸드 플래시를 갖고 메모리 장치를 쓸 수 있겠다라고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네네. 그전까지 다른 메모리 기업들은 야, 그 낸드 플래시가 될까? 왠 여러 기술적 장벽도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기술적 장벽을 뚫고 나서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메모리 장치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낸드 플래시에서 내가 저장해놓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사서 역할을 찾아내는 컨트롤러도 독자적으로 개발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후발 기업인 어디 SK하이닉스는 독자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긴 했지만은 컨트롤러는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나 그 SK하이닉스에게는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을 누가 메워주느냐? SK하이닉스에게 그 파두가 메워준다고 해서 작년에 엄청난 파두가 상장하면서 그 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큼 기술적으로 파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 사실을 파두가 굳이 우리가 40억 이상을 갖다가 납품을 하는데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고객사에서 밝히지 않길 원해. 내가 쓸 수가 없어. 아니 그럼 누가 봐도 SK하이닉스인데 왜 그 SK하이닉스 안 썼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혹시나 SK하이닉스 아니면 다른 기업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52주 최고가를 보니까 올해 1월 8일이었습니다. 27,750원대였고 보니까 52주 신저가가 올해 9월 9일이었는데 11,42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16,940원대인데 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사실 이제 IPO 막 과정에서 파도 지하실이다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파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상 좀 참고해야 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의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계속 그 회사를 갖다 영위하면은 파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도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호평을 했다. 굳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이제 많은 시장이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IPO가 끝나자마자 3분기로 제 기억나는데 실제로 발표했는데 너무 엉터리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 발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파두의 실적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계속 영업이익과 손익은 안 좋습니다. 근데 매출은 지난 3분기에도 100억이 넘게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작년에 IPO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이 매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갖다 9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16,000원을 치면은 사실상 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점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두가 처음 IPO 한 것만큼의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자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영업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잘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에 주식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공짜로, 사실 이걸 원래 유료로 해도 되는 서비스를 갖다가 네이버에 다 무료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파두 같은, 그러니까 파두뿐만 아니라 적자를 갖다가 영위하는 기업인데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야.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업 현금 흐름표가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하고 그러면 이제 매출과 주가가 이제 계속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직 파두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파두를 갖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분기에 한 번씩 영업 현금 흐름표가 흑자로 돌아섰나? 2분기 연속, 한 분기만 갖고는 불안하고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섰으면 그때는 투자하셔도 손실 보실 일이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파두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은 높여서 양봉인데 장중 10% 넘게 급등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상승폭 줄여서 현재 3%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도 이슈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12월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산타가 올까요? 미국에는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패싱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2달 연속으로 인하한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 성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수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기준금리를 눈을 질끈 감고 한 번 더 인하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 수출 증가율이 내린 것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나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의 시장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 경쟁력도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성장률을 더 낮춰잡아야 되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글로벌 투자은행들 포함해서 한국은행도 포함해서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있어요. 자, 일단 한국은행은 1%대 성장할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수치를 낮췄고요. IMF도 역시 눈높이를 낮췄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였었는데 내년에는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자, 이러면서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내년에 우리 성장률 안 좋을 거다라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글로벌 대외 환경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컴백합니다. 관세 폭탄 정말 때릴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어려운 상황. 근데 여기에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 경제지표 CPI가 높게 나오면서 또다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지난번에 8월에 기억나시죠? 엔캐리 청산 때문에 뉴욕 시장 급락했고 그거보다 우리는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우리 시장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 주의보가 뜬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내 안에서도 지금 시장을 참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계는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액 예산안 논란.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죠. 내년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야당이 갑자기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오늘 상정할 거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감액 예산 철회해야 된다. 만약에 피해 있으면 다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가상자산 쪽에서는 좋죠. 근데 이런 자금, 주식시장 자금이 이제 다 코인 쪽으로 쏠려갈까 봐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 논란 또 있죠. 민주당에서 지금 상법 개정 이번 국회, 정기국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또 이 상법 개정 찬성하다가 갑자기 또 자본시장법으로 그 수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롯데 이야기는 안 드려도 너무 다 아시겠죠? 일단은 안 좋은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 있습니다. 악재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어쨌든 또 반전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새해에는 제발 좀 좋은 소식 많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특별한 특징 없이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다만 좀 선전하고 있는 건 배당 기대감에 있는 관련주, 주주들의 기대에 좀 만족할 수 있는 종목 전략 저희가 이번 주에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어렵지만 12월 연말 또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또 마켓나우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